요즘 종목은 매일 다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쩐지 시장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시죠? 코스피가 묶여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증시에 어떤 갑론을박할 거리들이 있을지 오늘장 탑10을 통해서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에 김우정 연구원 나오셨고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바로 오늘장에 영향을 주었던 10가지 키워드 순서대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컴. 네, 오늘장 탑10 첫 번째 키워드. LG화학 상승 날개입니다. 날개를 단 것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7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중대형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주초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이상 경기 확장 국면을 가리키면서 이를 전후로 해서 LG화학의 주가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주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상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가 흐름에서 급제동이 걸리면서 4%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바로 어제 국세청이 대상 본사를 방문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세금 추징 같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상의 주가는 대상 쪽에는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 포기. LG 생활건강이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죠. 증권가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중장기적인 시각이 있었는데요. 성장을 위해서 M&A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떤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떠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엘리자베스 아덴을 추진하는 것보다 인수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LG생활건강의 주가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중소형주 화장품주들은 국내 쪽으로 M&A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까요, 허 의원님? 네, 자 LG화학과 대상 또 LG생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 좀 어떤 거 볼까요? 먼저 정종현 운영위원님 어떤 거? 이것 중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던 LG화학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자고 하신 이유는 뭐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화학주가 알게 모르게 최근에 일부 좀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네. 사실 이제 화학주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하게 일단 피해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시장 대로 내려야 될 이유가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기관도 최근에 한 이제 10일 연속으로 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적을 보니까 근데 이제 뭐 한 4,400억대로 해서 작년보다는 좀 이제 2분기가 안 좋다. 물론 이제 1분기보다는 좋은데 컨센서스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기관은 그러면 좀 이보다 실적이 더 좋다고 보고 산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데 전체적인 시장 구도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지수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일만 있으면 내리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삼성전자 계열에 있는 전기전자 수출주 쪽이나 자동차주를 피하겠다. 즉, 난 수출주를 제외한, 이제 화학도 물론 수출주이긴 하지만,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군 쪽에 조금 더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영업이익은 4,400억에서 좀 후하게 봐도 한 4,500~600억 정도. 그럼 전분기 대비 한 25% 정도밖에 안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화학은 대체적으로 이제 3분기 하반기가 성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연구원님, LG화학은 이제 정보전자 소재라든지 건자재 이런 쪽도 좀 하잖아요. ABS라 이런 쪽. 그런 쪽도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2차 전지나 이런 쪽들? 지금 LG화학만 놓고 보면 2분기가 실적이 컨센서스 좀 나쁘다고는 하는데 결국 나머지 부분, 사업 부분들은 개선세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2분기가 좀 안 좋다고 보는 건 환율 영향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환율 영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좀 바닥으로 좀 보는 시선이 좀 있지 않나라고 싶고요. 나머지 관련된 업종들도 지금 개선세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것처럼 2차 전지랑 2차 전지 쪽은 아직 적자예요.
아직은 예, 적자고요. 아직도 약간 중대형제 쪽에는 대부분 그럼 건자재 적자인데. 쪽은 조금 플러스가 잘 그렇게 나고 있나요? 되겠죠. 예. 그런 근데 관련된 지금 이제 최근에 오르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실적도 일부 좋아지는 그런 추세인 것도 맞긴 하지만 네, 네, 예. 제가 볼 땐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올해 한 해는 사실 그냥 뭐 똔똔 친다고 쳐도 내년도 시장 이후에 좀 기대감이 제가 볼 땐 강해지지 않나. 그리고 네. 화학이라든가 철강 대체로 눈높이가 워낙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사실 이제 1분기에 비해서 약간 소폭 반감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네, 네. 화학은 그래도 한 1-20% 이상 전분기 대비 좋아지는 그림이라면은 여기서 푸대접을 받을 이유는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LG화학은 보니까 이제 납사 크래커를 갖고 있더라고요. NCC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이 저번 1분기 그 IR 자료 보니까 30%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NCC가 있는 업체들이 실적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요. 화학주를 더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나 뭐 금호석유화학을 같이 보면 반등세가 LG화학이 확연하게 좀 강한 흐름이거든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LG화학이 보이는 느낌은 결국 2차 전지 갖고 내용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볼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적자를 기록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향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갖고 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LG화학이 실적이 그래서 좋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빠졌던 흐름들에 있어서 뭐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특히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화학주를 보는 것 같고 그중에서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좀 다른 의미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 2차 전지가 비중이 좀 큰가요? 아무래도 비중은 크죠. LG전지 2차 전지 화학 전체 부분에서는 매출 중에 얼마나 되나요? 전체 차지하고는 비중 중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도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나 된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그 화학은 지금 60%가 이제 중국 수출인데 중국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이제 고민라랭크가 소개하면서 PMI가 좋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같은 화학 섹터가 재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역시 중국 쪽 경기가 살아난다는 게 조금은 이런 화학 섹터에 반영이 된다고 좀 볼까요? 아니면 그쪽보다는 이제 여전히 유동성 풀려있는 쪽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다고 보세요. 큰 그림은. 화학이 네. 그렇다면 이제 산업재 섹터가 가려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반기 기대하고 본격적으로 잡는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 뭐 저는 좀 역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이후, 뭐 2분기 이후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더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뭐 최악의 국면이 돼도 중국은 이 정도는 버티겠지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에 뭐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과거보다는 안정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엔 그 방어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로 좀 보여지고요. 뭐 결국엔 그 뭐 지난해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중국을 기대해서 뭔가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좀 오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LG화학은 여기서 좀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 주에는 계속 올랐어요. 기관 계속 사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양봉 내고 마치 이제 그 정유 쪽에 SK 이노베이션 보는 것 같이 물론 수익률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다음 주는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저는 화학주는 좀 오른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 구도상으로 봤을 때에 전기전자나 자동차가 메이저 역할을 해서 추세를 못 올린다면은 오히려 산업재 섹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중국의 어떤 뭐 지수 안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지수가 안정화 보였을 때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 보여지고 LG화학의 전분기 대비 25% 정도 영업이익 증가, 롯데케미칼은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한 60% 정도가 지금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실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으로만 본다고 직전 해도 분기로 봤을 때 직전 분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적 때문이라도 오히려 점진적인 강세는 좀 예상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LG화학 흐름은 네, 어떨 걸로 저도 보세요? LG화학 자체는 흐름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결국 LG화학이 올라가려면 중국 쪽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중국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모멘텀 가지고 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거나 혹은 죄송합니다. 경기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응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좀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지사업 부분이 50%가 아니라 석유화학 부분이 50%가 넘는 부분이고요. 예, 전지사업 부분은 11%,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라 앵커. 네, 네 번째 키워드네요. 네 번째,
투기 등급 강등입니다. 한국기업평가가 동부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신용 등급을 BB 플러스 투기 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감 또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에다 동부제철에 이어서 동부 C&I까지도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오늘 하한가 시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현대 기아차입니다.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 전반적으로 양호했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 특히 좋았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 신공장 증설이라는 모멘텀이 이틀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오늘까지 주가가 1%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위아도 돋보입니다. 사상 최고가의 주가 20만 원 선 돌파가 임박한 시점인데요. 현대위아, 현대차의 중국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주라고 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환율이 연저점을 오늘 경신하면서 1,013원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93억 달러로 27개월째 흑자 행진이었는데요. 사상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입니다. 자, 일곱 번째 키워드.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가 조기 금리 인상론을 다시 시장에 부각시켰습니다. 내년 1분기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인데요.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경기와 물가. 자, 경기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조금 지금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빠른 시기 안에 해야 된다라는 논조를 내비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약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이번에는 김우정 연구원님께 선택권 드릴게요. 어떤 거 좀 볼까요? 현대기아차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대기아차가 요즘에 좀 흐름이 그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좋았던 흐름인 것 같은데, 하나 좀 쪼개서 볼게요. 먼저 현대는 역시 좀 제네시스 뭐 미국 판매량 뭐 이런 모멘텀을 좀 보시는 건가요?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은 그 내용도 있고요. 사실은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쪽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다고 하는데, 결국 그 다음에 그 정몽구 회장에 대한 내용도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만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중국 쪽 공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충칭 공장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더 뭐 공장을 설립을 해라,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대형들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가 같이 움직였던 뭐 멕시코 공장 내용 똑같이 같은 흐름으로 좀 반등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는 현대위아가 오히려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현대위아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이제 시진핑 총리 방한 때문에 그 충칭 공장 관련돼 있는 이제 뭐 MOU 체결에 대한 가능성이 다음 주에 있다.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증권가의 루머성 재료로 돌면서 이제 현대차가 그 상공장 얘기하는 건가요? 사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죠. 사공장. 예, 사공장이죠. 사공장인가요? 예, 사공장인데 그 이제 한 달여 전쯤에 현대차 내부적으로 이게 되게 딜레마가 있었던 문제예요. 뭐냐면 중국에서는 충칭 지역에 이게 허가를 안 해주려고 위치를 바꿨으면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MOU 체결이 그 원래는 올해 봄 경우에 이미 됐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현대차 내부에서는 그 충칭 공장의 어떤 그 설립을 타결하고 진두지휘했던 헤드가 잘렸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체결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계속 딜레이가 됨으로써 물론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 자동차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구도를 보여줬었는데 이것이 다음 주에 갑자기 체결된다? 뭐 사실 뭐 100%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증설 모멘텀 때문에 그것도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증설이 이제 확립이 되면은 좋을 거라는 굉장히 불확실했던 문제고 네. 또한 시장에서 기대가 컸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유아가 제4공장 설립의 어떤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긴 하는데 글쎄 일단 뭐 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바꿨으면 했거든요. 중국에서는 딴 데 좀 해주자 하자라고 했었는데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체결만 되면은 뭐 호재가 되지는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그 루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게 충칭 공장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지금 나오는 내용 루머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중견 공장하고 화복 공장 두 군데를 지금 다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안 됐던 흐름들이 있었을 때 결국 시진핑 국가주석이잖아요. 정치적인 논리로 이래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네네. 자, 기아차는 지금 이제 멕시코 역시 증설 얘기 나왔던 상황인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기아가 확인 안 해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애매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가 이제 중국의 사공장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그거 이제 만들게 되면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연산으로 얼마나 정도의 캐파를 확보하는 건가요? 만약에 사공장까지 만들어지고 기아가 멕시코에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 캐파량 자체가 제가 네. 얼마 정도 늘어난 물량 자체는 그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네, 예. 지금 그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현대 기아가 예전에 지금 MK가 이제 800만 대 하면 그 이상을 안 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요타가 이제 1000만 대 뚫으려고 무모하게 했다가 무리하게 했다가 품질 관리가 안 되면서 이제 현대한테 따라잡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800만 대 되면 그 이상의 증설은 좀 힘들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수그러들 것이다라는 견해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생산 물량이 얼마만큼 늘어가느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멕시코 공장만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생산 물량이 네. 앞으로는 800만 대가 채워지면 이제 거기서 스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멕시코 공장, 중국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왜 그러면 물량을 800만 대만 정해놓은 텐데도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 건 그걸 지으면 800만 대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그 네.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에 공급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중국 지역에서 아무리 현대차, 기아차가 차동차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중국 지역에서만큼은 자신감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러면 이제 사공장에 30만 대 하고 멕시코에 15만 대 해가지고 지금 755만 대인데 800만 대를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800만 대를 맞춰서 현대 기아가 이제 옛날에 말했던 수준으로 딱 맞춰놨는데 그 이후에는 캐파가 800만 대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현대 기아차의 모멘텀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 모멘텀이 어디로 나올 것이냐. 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뭐냐면 공급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그동안 성장 잠재력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800만 대를 맞췄으면 그 755만 대가 작았다고 보세요? 예, 지금 자체에 공급 능력 나오는 상황이 거는 작아서 더 증설을 한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 공급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그동안의 공급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증설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꾸 망구를 떠나서 사실 현대차나 네, 기아차가 판매량을 뭐 800만 대까지 늘린다라고 봤을 때 네, 네. 뭐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더 많이 팔아먹겠습니까? 당연히 아직은 더 좀 더 인구가 인구 많고 쪽에, 팔아먹을 수 있는 네, 네, 인도나 네. 중국 쪽, 네. 뭐 아니면 뭐 중남미 쪽 이런 쪽에 더 팔아먹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판매 그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대수를 뭐 800만 대 채운다고 보면 뭐 그 이상에 있어서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없어진다라면은 네, 뭐 네. 자구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내부적인 어떤 뭐 원가 절감이라든가 뭐 네, 이런 또 네.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고 약간의 좀 뭐랄까요. 올해 들어서는 좀 가치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더 이상 어떤 성장이 외형 교체된- 성장은 이제는 좀 네, 네. 거의 정지하지 않겠냐. 차라리 이제 배당이나 좀 영업실적 좋아지면 배당이나 좀 많이 주고 외국인이나 선호하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변화하지 않겠냐. 뭐 어떤 그런 전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환율도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원달러가 연저점 깼잖아요, 연구원님.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수출주이고 하니까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뭐- 계속 뭐 전망들은 더 내려간다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환율의 부분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모든 수출주라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1000원도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에서 만약에 그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쓴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공장이 늘어나면서 자꾸 물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만큼 환율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연히 단기적으로든 뭐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향후로 지켜봤을 때는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 그리고, 조금 네. 다른데요. 좀 짧게. 예. 이제 증권가에서 자꾸 네. 현대차 중장기적 내년 보고 사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단기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가 많이 떨어지면 주간 그러니까 구간에서. 최근 한 이번 주처럼 뭐 너무 펀더멘트보다 많이 빠졌다. 그러면 잠깐 샀다가 한 2, 3일 정도 오르면 파는 게 좋지. 환율 1000원대 초반 깨고 시작하면 사실 현대차가 올해 연초에 영업 이익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환율이 1,05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연초에 계획했던 거 깨졌고
올해 봄에 나왔던 신차, 뭐 제네시스는 몰라도 NF 소나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비해서도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고 하반기도 이렇게 제가 볼 땐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다른 이슈로 오늘 이제 보면 그 사실 현대기아가 연비 과장 이슈 때문에 이제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어제 한국에서도 국토부에서 쌍용이랑 현대, 그러니까 쌍용은 이제 코란도 스포츠 이쪽하고 현대차 산타페가 이제 연비가 8%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제 과징금. 사실 이제 액수를 정확히는 안 밝혔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뭐 현대차가 많으면 10억, 그리고 쌍용이 많으면 2억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사소한 잡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이렇게 뭐 수천억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연구원님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사례거든요, 이게. 그렇죠. 처음으로. 예. 첫사례이긴 한데 뭐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내용 자체가 10억이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10억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는 둘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여쭤볼게요. 아까 이 완성차보다는 이제 위아가 현대 위아가 낫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좀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흐름들은 그리고 뭐 좋아진다라고는 보지만 그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의 흐름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현대 위아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공장을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현대 위아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 위아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연비 얘기도 하시고 뭐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가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현대 위아가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군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미라는 거. 네, 완성차는 박스권 매매 그리고 추세 상승을 보이는 자동차 부품주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다는 시각이군요. 증설, 연비 개선 이런 것들 자동차 부품의 모멘텀이 됩니다. 자, 8번째 키워드는요. 코스피 고평가 논란입니다. 웬 말인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코스피 하면 소외됐다, 덜 올랐다. 가격 매력이 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고들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 기업 실적 대비한 PER이 지난해 기준 24.8배, 또 현재 실적을 반영했을 때 PER 16.9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없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번째 키워드는요. 외국인 팔자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을 매도했죠. 6월에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 매도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외도독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하고 있죠. 이런 외국인의 매매 패턴 이제 좀 7월이 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10번째 키워드는요.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0일에 출범하는 한국 3D 프린팅 협회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네이버보다 삼성전자의 힘이 대단한 것 같죠? 어제 이 이슈 3D 프린팅 협회 출범에 따라서 올랐었던 주가가 있었는데요.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늘 좀 더 강해졌습니다. 바로 스맥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TPC와 하이비전 시스템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급등 마감이었습니다. 자, 내일장 가져갈 키워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설명하시는 와중에 다음 주 일정을 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시진핑을 키워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국과 그리스를 시진핑 총리가, 리커창이죠. 리커창 국가주석이 지난주에는 영국, 그리스를 방문했었는데 리커창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협력 체결, 영국에서 24조 원까지 협력 체결 규모가 나왔었거든요. 시진핑 총리의 방문으로 해서 다음 주 어떤 모멘텀 만들어질지 주목하겠습니다. 자, 정종현 운용령님 어떤 키워드 가져가시겠어요? 네, 오늘 나왔던 10가지 중에서 고른다면은 저는 뭐 LG화학의 상승 날개를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연구원님은 어떤 키워드로? 네, 저는 현대기아차인데 현대기아차보다는 현대위아 쪽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현대 위아 쪽으로요. 네. 자, 이제 48분이네요. 시간이 좀 되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것도 못했다가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제작진이 요즘 촉이 좋은 것 같아요. 3D 프린터 어제 해주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오늘 와서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아쉬운데
삼성전자의 힘이 이제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예요. 요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재료가 사실은 짧게요. 재료가 사실은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이제 묻혀서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SK텔레콤하고 KT 네이버가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왜 그 3D 프린팅 협회에 이 그 통신사랑 네이버가 들어갔다고 보세요? 좀 가벼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D 프린팅은 정보통신 기술하고 융합된 거를 해놨기 때문에 SK텔레콤하고 KT가 들어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ICT랑 3D 프린팅이 어떻게 융합이 되죠? 뭐 융합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SK텔레콤이 지금 그만큼 뭐 돈 벌 게 없다라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한 축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 그럼 그냥 방통위가 같이 갔으니까 그렇죠. 따라갔다 예. 이건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정도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확인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제조업 혁명이다. 3D 프린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앞으로 뭐 좀 식상한 질문이 있을 텐데 어떤 것까지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 만들어진다고 보세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부 다 사실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좀 가볍게 제품을 해주셔야 본 적이 될 한 것 번도 같아요. 없기 때문에 네. 예, 어디까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그러니까 것 뭐 같고 뉴스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각 집에서 학교별로 한 네. 대씩 다 논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많은 그 실생활에 좀 많이 침투가 되긴 하겠죠. 예, 연구원이 뭐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게 오늘 내용 보니까 GE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예, 그 예, 관련된 내용.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보다 이 내용에 좀 집중했던 부분인데 네. 이 3D 어떤 프린팅 내용인가요? 가지고 그 단 한 번의 공정으로 엔진 노즐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 효율성 엔진 자체가 노즐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진다 그러면 실수도 많을 거고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공정으로 그 노즐 자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정 자체가 좀 단순화되고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품들이 결국은 사실 프린트해서 된다라고 그러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좀 가벼운 얘기인데 지금 현재 부품 하고 있는 애들은 다 그러면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어떤 미래학자는 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인터넷으로 지금 홈쇼핑 하는 것처럼 주문하면 바로 프린트기가 옆에 있어서 출력돼서 그 제품이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 아, 해놨던데 그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겠네요. 좀 아주 먼 미래에는 좀 가벼운 얘기긴 합니다만 부품주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공략주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략주로는 먼저 아까 혹시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현대위아 갖고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현대위안은 아니고요. 네, 네. 아까 3D 프린트 얘기가 좀 있어서 네, 같은 걸로 사물인터넷 테마로 해서 갖고 온 종목인데요. 네.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사물인터넷을 하나요? 네, 사물인터넷과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워낙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왔고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종목들이 상승의 흐름들과 하락의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이쪽은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어버브 반도체가 네, 국내 유일의 MCU 칩이라고 해서 IP 자체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IT 자체에 들어가는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뭐 칩이 완성되는 것 자체인데 그거를 지금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 팹리스 업체라고 해서 뭐 당연히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에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네네, 자, 그러니까 시스템 LSI 쪽, 그러니까 그 자체 내장에서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좀 보자, 뭐 이런 예, 쪽이신 원래는 거죠.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게 자꾸 사물인터넷으로 엮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사물인터넷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 MCU 칩 자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본다고 하니까 당연히 연결이 된다고 보고 이제 있고요. 목표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목표 지금 9,000원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좀 10,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1차 목표가로는 한 12,000원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10,000원이 넘어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사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뭐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멘텀 갖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뭐 10,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버브 반도체 10,000원 이상으로 좀 주셨고요. 자, 운용정님 어떤 종목 갖고 네, 계세요? 뭐 저는 화학
국계열사 중에서 오늘 대림산업 갖고 왔습니다. 대림산업 이게 여천 NCC가 있죠. 예, 건설주 대림산을. 같지만 거의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화학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자, 일단 대림산업은 뭐 사실 이제 2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 분기 대비를 했을 때는 한 60% 정도 증가를 기록하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대림산업은 또 이란 쪽에 좀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라크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고 뭐 실적이라면은 결국엔 그 주가의 상승을 예상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기관이 좀 많이 사들였던 건설주 중에 GS건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예. 본다라면은 건설주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충분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 네. 대림산업을 모의로 진짜 79,000원대인가 사봤거든요. 계속 한 6, 7개월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수익을 안 주더라고요. 올해 연중 내내 네, 올해 목표 주가, 2월달이었네요. 네, 목표 주가 얼마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뭐 좀 길게 보면은 올해 지난해 10월달 고가 수준이었던 11만 원 수준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래쪽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손절은 좀 잡았습니다. 7만 8천 원권 손절 매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허 의원님도 다음 장까지 가져가실 키워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주시네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고요. 정종현 운용력은 LG화학 상승 날개, 김우정 연구원은 현대기아차입니다. 정종현 운용력은 화학과 관련해서 대림산업을 추천합니다. 매수가 83,500원. 김우정 연구원은 사물인터넷 관련한 어버브 반도체, 매수가 9,500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100원입니다.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거래소랑 코스닥이 좀 뭐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 추세입니다. 주 추세 200일선은 위쪽으로 아직은 살아있고요. 두 회사랜다. 두 지수 다 주중에 좀 깼다가 다시 이제 200일선까지는 올려놓고 일단 마감은 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은 쉬었던 분위기인데요. 분위기가 또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또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